뭐 노동 없는 민주주의라는 담론이 먼저 있었죠. 그래서 그걸 말할 때는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이제 개념을 만든 건데 그럴 때는 좀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말하라고 하면 이제 이때부터는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늘 비판론이나 붕괴론보다는 형성론이나 구성론을 만들 때가 훨씬 더 어려워져서 그때마다 뭐 여러 부탁을 받지만 좀 무기력해진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아마 그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 이 형성론이나 구성론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모임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저도 뭐 그 차원의 뭔가 일조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 제가 최근에 했던 뭐 노동 관련된 그 뭐 조사 이런 걸 가지고 뭐 그냥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풀어보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스스로를 늘 구식 정치학자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제가 국회 미래연구원이라는 데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마다 뭔가 하여튼 미래 기획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 관점에서는 새로운 미래라는 것보다는 어제도 그제도 있었던 게 미래에도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그걸 이제 좀 중시하면서 새로운 것도 봐야 된다고 하는 쪽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사람으로 활동을 한 30년 정도 할 때마다 이론은 새로운 이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쪽보다는 오래된 이론들에 좀 더 관심이 많고 특히나 이론 가운데는 이제 협치론이나 이런 것이 늘 협치라고 하는 개념도 저는 좀 구개가 갸우뚱해지고 그래서 좀 약간 갈등 회피적인 이론보다는 또는 갈등 극복론이나 이런 뭐 비현실적인 관점보다는 갈등은 우리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 갈등을 통해서 배우고 또는 새로운 뭐 어쨌든 완전히 새로운 건 없더라도 전보다는 나은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게 제 늘 관심사고 그래서 늘 갈등을 구성하는 주체들이 새로운 상황을 만나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실력을 늘려가는 쪽에 더 관심이 많은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왜 갈등을 연구하냐 갈등은 제 생각에는 좁아지거나 편협해지면 갈등은 강렬해지기만 하고 사회를 넓게 포괄하지 못하는 반면 갈등은 좀 넓어지면 저는 좀 온건해진다라고 하는 쪽에 제 이론은 그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싸우고 갈등하다가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쪽의 이론보다는 전통적인 뭐 정치 이론이기도 하고 사회 이론인 좀 균열론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균열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갈등의 요소들이 배타적이지만은 아니하고 때로는 갈등이 갈등을 완화시키거나 균열이 균열을 중화시키거나 하는 쪽의 이론들. 그래서 막시즘의 그 전체적인 설명력에 대해서 그것이 가진 꽤나 매력적인 요소를 인정하지만 또 막시즘이 갖고 있는 이 갈등론은 일종의 한쪽의 이 갈등을 통해서 다른 한쪽이 이제 대체되는 쪽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쪽보다는 현실에서는 갈등이 중첩되고 또 어떤 때는 갈등이 갈등을 이 가로지르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변화가 저는 더 관심이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대는 힘을 세게 모아서 상대를 어떻게 하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리더십이나 이런 게 크게 필요하지 않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념을 가장 크게 자극하고 뭔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뭐 의지만 북돋우면 되는데 갈등은 늘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기도 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갈등을 이끄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리더십 중심의 이론을 생각하는데, 대개는 리더십 그러면 뭐 좀 뭐 엘리트적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리더십 이론의 핵심은 저는 민중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중이라고 하는 건 만져지는 존재가 아니죠. 어디가 개념적으로 뭐 주권의 기초이기도 하고, 한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떤 바램을 갖고 있는 뭐 개념일 수 있을 텐데, 그거는 민중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만져지는 개념이 아니라 그 민중을 설명하고 민중의 바램을 정의하고 하는 건 결국 그 사회를 그런 그 열망을 누가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저는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사의 이 정치학 분야가 갖고 있는 최대한 관심은 사실 리더십입니다. 근데 그걸 리더십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 정치 사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좀 더 나은 구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재편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사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십을 중시하고, 그 리더십은 있는 조건에서 뭐 행해지는 어떤 소극적인 활동의 의미보다는 저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그 덕목은 교육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바란다 그러면 지금의 삶의 문제를 규정하고 정의하고 왜 그런 일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보다 나은 삶은 뭐 이런 게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고, 리더 덕분에 또는 리더의 역할 때문에 전보다 나은 인식, 전보다 나은 어떤 관념들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은 뭐 촛불 집회, 뭐 남태령 고개에서 그 다 중요하지만, 결국 그 에너지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끌고 갈 수 있냐 하는 거는 결국 누군가 그 역할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지금 고통받는 이유는 리더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전처럼 뭐 존경받는 운동가도 없고, 전처럼 뭐 존경받는 지식인도 없고, 전처럼 뭐 우리가 그래도 이런 신문에 만들어서 다행이고, 이런 신문에서 만들어지는 지식이나 정보가 참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경받는 언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존경받는 성직자가 있는 것도 아닌, 여러 원인을, 우리 사회 문제를 말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건 결국 이런 문제를 정의하고 끌고 가는 리더십의 부재가 우리 사회 가장 큰 뭐 고통거리가 아닌가.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런 강의가 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들이 좀 만들어지는데 저는 좀 일조하고 싶은 게 있고, 정치학자는 추종할 만한 정치가가 있을 때 신나지 그게 없으면 진짜 재미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단순히 뭐 엘리트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 리더의 아주 가까운 친구는 민중론이고, 리더십 이론에 가장 가까운 어떤 그 철학이라고 그러면 그건 정치경제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뭐 계급 조건, 무슨 경제 물질적 조건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이 말해주고, 그 덕분에 저는 인간이 신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었고, 지루하지 않고 뭐 앞으로도 또 여러 난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그렇게 뭔가를 끌고 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어떤 주체적 또는 주관적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제 생각 또는 여러분들한테도 뭐 그렇게 틀리지 않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하면 진짜 그건 전 잘 모르겠다. 아마도 저 같은 책과 글을 소재로 현장이 이 책과 글인 사람에게는 문제를 설명하거나 또는 사안을 조금 더 이렇게도 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걸 제안할 수는 있지만, 변화를 만드는 건 결국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대중이 있는 사람들일 거고 일정한 조직적 자원의 이 접근성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이제 해줘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리더를 존중하는 이유는 그들은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과 어떤 위치를 우리가 존경하게 되는 건 그런 때문이다.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누가 리더가 되고 그 리더가 바라는 일을 하는 건 그들의 몫이지 참 저 같은 사람의 일은 아니다. 그래서 직업이자 소명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 그 20세기가 낳은 뭐 최대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막스 베버가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게 저는 너무 인상적입니다. 그 사람은 그걸 뭐 거의 타고난이라는 단어에 가깝게 의미를 썼는데 누가 리더가 되는 문제는 정말 설명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 언저리에 멈춰 있다 저도.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도 참 이 현실이 답답한데 누가 멋지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자신감과 뭔가 안목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때부터는 저도 그 사람을 추종하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일을 아마 하려고 하면 아마 그때쯤 되면 저도 좀 정치학을 좀 더 신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 문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노동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대부분의 내용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라고 불렸던 분야의 어떤 소재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떤 면에서는 우연히 이 주제를 좀 만난 면이 있어서 왜 이 문제를 다루게 됐나를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까 합니다. 노동 문제는 뭐 제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는 늘 가깝게 있는 사람들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관심은 있었지만 사실 저는 노동 문제가 제 전공은 이라고 생각은 별로 못하고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민주주의를 하면서 노동이라고 하는 인간 활동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까지는 늘 말을 해왔지만 그래서 노동 문제, 우리가 직면한 노동 문제가 뭐고, 노동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거나 어떤 그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들에 대해서 그거를 제가 규명해 보거나 하려는 생각은 사실 잘 못했습니다. 늘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2500년 전에랑 너무 다르게 그때는 노예제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했다 그러면 현대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다원주의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정당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면서 동시에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갈등의 구조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수단과 관련이 굉장히 깊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이렇게 늘 말해왔지 그 이상은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으로는 뭐 그래도 뭐 안 배운 거는 아닌데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론은 코퍼레티즘입니다. 저는 그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이 만든 질서 가운데는 저는 삼인주의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저는 우리가 진보적인 범위까지 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정치경제체를 만든 건 인류가 삼인주의까지가 저는 맥시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인류가 그 이상의 정치 경제적 질서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회의하고 인간이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나 이런 프로젝트는 실현될 수 없는 거라는 걸 늘 옛날부터 좀 약간 제가 갖고 있는 인간론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거는 늘 삼인주의 아닐까 이런 정도가 늘 생각해 왔고 다른 하나가 이제 코퍼레티즘입니다. 코퍼레티즘은 저는 노사가 있는 이 사회학 또는 노사가 경제를 함께 운영해 볼 수 있는 이론적 안목을 제공해 준 거는 코퍼레티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문제의 왼쪽은 뭐 막심에 가까운 이론이 있고 오른쪽에는 소위 말해서 이익다원주의라고 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중간에 사람들이 정치 질서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인 질서에까지도 적극적인 노력을 개입해서 사회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데는 저는 다원주의, 이익다원주의나 막심보다는 그 코퍼레티즘이 잘 맞고 그 코퍼레티즘이
뒷받침돼야 저는 삼인주의나 좀 어떻게 보면 그 국가론으로서의 사회복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경제론으로서의 어떤 복지국가론은 코퍼레티즘이 역할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코퍼레티즘 정도가 이제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광주형 일자리 얘기도 하고 그럴 때 잘 됐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하고 그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정당도 찾아가고 국회도 가고 청와대도 가고 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그냥 같이 그분들의 뭐 고충이나 이걸 이제 이야기할 정도였지 제가 그 사안이 뭐 어떤 사안인지 사실 그때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역사회 안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이 가는 데는 광주인데 광주에 갈 때마다 점점 이게 뭔가 지금 사업이 불만 같은 걸 자꾸 얘기를 듣게 됐고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일까 이 정도였는데 제가 있었던 곳에서 노동 문제를 과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압박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첫 해는 그럴 바에는 산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산재 사망 사고가 이렇게 많을까를 고민했던 적이 있고 근데 그 산재 사망 사고 관련돼서 제가 있었을 당시에 국회에서는 노동 건강 또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그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국회에서 나온 보고서가 그 전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공부한 친구들하고는 산재 사망 사고 중심으로 노동자 건강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 광주형 일자리의 공장인 지금은 광주 GGM이라고 불리는 그 글로벌 모터스라고 불리는 공장에서 산재 사고가 2번 났었습니다. 2번이 사망 사고였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해에 노동부 장관이 그 산재 사망 사고가 2년에 2건 이상인가 그렇게 나면 뭐 직권으로 뭐 조사도 하겠다고 했는데 조사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여기 문정은을 저 부대표를 통해서 의원실에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뭐 부탁도 하고 했는데 아니 의원실 그것도 환노위 의원이 그 요구하는데도 광주경찰서도 뭐 무슨 광주의 그 지자체도 어디도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답변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성의 없게 답변이 되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광주형 일자리면 더더군다나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 그 당시 정부의 가장 중요한 뭐 국정 목표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이럴까? 이런 생각 정도를 하면서 조금 약간 의아하다? 이런 정도를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이제 과제를 해야 되는데, 노동과제를 이제 하다가 저는, 그럼 나는, 광주형 일자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 사업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때 저는 제가 너무 재밌어하는 연구 주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건 한국의 당원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간에는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도 없고,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좋은 기회를 만났었습니다. 그게 국회의원, 양당 국회의원, 넓게 보면 3당 국회의원이 정치한국화를 좀 개선해 보겠다고 국회 안에서 연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을 초청해서 정치 관련된 여러 주제를 연구할 기회를 갖게 됐는데, 제가 무엇보다도 당원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당원은 제가 아무리 접근하려고 해도 정당들이 자료를 주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 당원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정확한 거는 확인까지는 안 해봤지만 독일 교수랑 한번 얘기를 하는데, 당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 형사법으로 처벌된다라고 할 정도로 당원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 연구 목적으로도 당원 관련된 정보를 줄 생각도 없고 인터뷰도 안 하는데, 이게 양당 의원들이 그걸 하겠다니까. 그래서 의원부터 인터뷰를 할 수 있게 해줬고, 의원들이 양당의 조직 담당자들을 불러서 그걸 할 수 있어. 거기에 관심이 팔려 있어가지고 이 조사는
이 연구는 진짜 한 시간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할 수 없이 빨리 하는 방법은 그 현장에 가서 인터뷰하는 게 조사를 빨리 하는 방법이어서 그래서 광주에 내려가게 됐고, 광주에서 제가 나중에 세보니까 한 20명 정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뭐 시의원 뿐만 아니라 뭐 노동협력관도 간접적으로 만났고, GGM의 임원진은 조사 후에 만나긴 했지만 임원진도 만나게 됐고, 당연히 거기 종사자들하고도 인터뷰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래도 한 20명 가까이 해서 이 사업이 대충 어떤 문제가 있구나 정도는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군산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군산은 민주노총이 참여한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민주노총이 참여를 하지 않았던 광주에 비해서 그 군산은 어떻게 사업이 전개됐을까를 했는데 이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접근이 안 돼. 이게 제가 이걸 하면서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마지막이 그렇게 쏙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 사업 관련된 사람 누구를 만나기도 어려웠고, 어떻게 보면 군산을 보면서는 진짜 너무 가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의 민주노총이 이 사업에 참여한 것도 쌍용차라고 하는 비극이 없었으면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극을 겪고 지역사회는 미래 경제 전망이 너무 나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전체 민주노총의 어떤 방침대로 불참여를 하기는 여기가 된 게 어려웠던 상황, 그러니까 비극이 주는 압박이 굉장히 컸던 상황인데, 결과가 참여했던 사람이 떳떳하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산형 일자리를 두고 진짜 어떻게 보면 저의 인맥으로는 못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인데도 거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군산을 보면서는 정말 쌍용차로부터 시작된 이 군산의 어떤 아픔이랄까, 또는 그 지역사회가 이 경제 활력을 잃고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만났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두 배의 아픈 결과이겠거니 하는 것만 확인하고, 사실 이 조사는 거의 뭐만 했냐고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자료 중심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게 이 군산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3페이지로 보시면 그냥 전체적인 상황과 군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광주로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대체적으로 잘된 데는 구미나 이런 데는 그래도 얼추 적어도 일자리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목표에 가까웠지만은 왼쪽에 있는 데를 보시면 대개는 30% 안팎으로 성과가 이렇게 난 걸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산을 보게 되면, 군산은 하는 과정에서는 세계 굴지의 어떤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참여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그 업체들이 어떤 데는 어떤 무슨 횡령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참여해서 이제 참여를 할 수 없었고, 가장 중요한 세계 굴지의 기술력을 가졌다고 하는 중심 기업은 나중에 이거를 자기네 못하겠다고 이른바 포기 선언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의 마지막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환수가 보니까 꽤 환수는 됐지만 이 대개 부분의 이 부분 가운데도 환수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좀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뭘까 이런 생각을 이제 지금까지도 아직 해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한 시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긴 질의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질의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가 제가 그 질의문을 받아놨는데, 제가 보니까 이 질의문에도 여러 가지 정치 갈등과 관련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장의 반대파, 같은 민주당이지만 그 반대 계파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질의를 할 수 있었고, 그 질의 덕분에 몰랐던 이 자료들을 이제 입수하게 됐다고 그럴까? 이걸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으로는 군사는 제가 가서 유일하게 만난 건 그래도 실무지원단장인데 직접 만나지도 못했고 전화로 1시간 정도 인터뷰한 게 사실 고작이었고, 담당 공무원은 군사령 일자리 때문에 국무총리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표창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분이 3년간 요 사업을 하고 나서는 그 연락처를 그분한테 받기도 하고 그분이 소개를 해주기로 하는데도 아무리 전화도 하고 문자를 해도 연락을 이제 안 받는 겁니다. 그 담당 과장한테 전화를 해도 그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를 연결해 줄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사실 그냥 광주는 아니 군사는 2번이나 갔는데도 그냥 공단만 돌아볼 수밖에 없었고, 이 사업에 대해 누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게 아니었던 게 이 사업에 이제 저는 사업을 보게 된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보면, 그 사업이 선정될 때까지는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사진도 엄청 많고. 근데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는 자료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저는, 이 사업의 본질은 선정되는 것까지가 다지, 그 다음은 사실 이게 누구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군산을 보면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일단 전체 사업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노동 있는 민주주의랑 같은 문제의식으로 출발했을 텐데, 선정이 거의 한 80%의 비중이고, 선정 이유는 적어도 광주나 이런 데는 모를까 군산정형으로 하면은 선정 이유는 누가 이거를 관리하고 누가 이 방향에 맞게 점검하고 하는지는 참 보기 어려운 어떤 사업이었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잘 된, 목표는 그나 가치는 좋았는데 결과가 이런 걸까? 조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군산을 보면서.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처음 이 사업이 설계됐을 때부터를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돼서 이 사업이 소위 말해서 기재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 옆에 이 산업자원부 장관이 하고,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이 있었는데, 다른 장관은 전부 다 인사말을 하는데, 노동부 장관은 그 사업 발표할 때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입장이랄까, 아니면 하여튼 본인들도 이 사업을 하게 돼서 이렇게 좀 좋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기회를 안 줬던, 그래서 그 첫 장면부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역시 고용노동부지만 고용이라고 생각해도 이 사업은 노동부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 사업이다라는 걸 그 처음 설명회부터가 저는 아주 인상적으로 보게 됐고, 그러면서 처음에 이 사업이 이 정책 설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애초부터 노동과 상생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저는 노동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무의식적으로 전제된 사업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이 설계 구조를 보면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6페이지부터 제가 이제 쭉 해놓은 건데, 여기 네 주체를 보면 근로자는 무의식적으로 맨날 너네는 싸우기만 하고, 그러니까 협력해야 되고, 노동 생산성에도 해야 되는 이런 것만 있고, 나머지 세 주체는 노 빼고는 3인정은 다 투자자의 심리를 공유하는 설계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받게 되어 있는 혜택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복지 관련된 거든 어린이집 관련된 거든 뭐든, 이거는 원래대로 하면 그 정도 규모에서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어떤 일이지, 그게 노동자에게 주는 어떤 어떤 몫이랄까? 이런 거로는 설령 그게 주는 거를 할지라도 제 눈에는 온정주의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온정주의는
영어로 패터널리즘이라는 게 이게 아버지주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대등한 어떤 이 노사민정의 사업 구조 같지는 않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더 들여다보니 노동부의 역할이 없는 겁니다. 노동부의 역할이 겨우 있는 건 노사발전재단을 통해서 여기에 컨설팅을 해주는 건데, 제가 군산형 일자리 실무 사업 실무 총괄 뭐라고 부르더라, 실무 총괄 뭐라고 하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는 돈은 받았답니다. 1억 5천인가 2억 5천인가를 받았는데, 컨설팅은 어디 저기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학교에 자동차학과에 그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내가 컨설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노동부가 한 유일한 어떤 역할이었고, 제가 노동부 관료를 만났을 때 노동부하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무슨 행정체계적 역할이 있냐 그랬더니 그분도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구조 자체로 오면 노동정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산자부가 사실 지원을 결정을 거기서 하고, 산자부가 지원을 하고 하면서 동시에 이 사업은 국비랑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게 되는 기업체는 특별하게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예외 조치로 2021년인가에 2022년인가에 그 예외에 관련된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되면 그 담당 지자체의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여기를 소위 말해서 감사를 고사하고 이게 자료 청구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시의원들한테 여러 번 부탁을 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자료를 못 받으면서 시의원들이 설명한 건 여기는 의무가 없다라는 게 돈은 대부분 다 가장 많이 들어간 건 국비나 시비인데 국비가 시비가 들어갔는데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식은 예산을 쓴 데는 다 예산에 들어간 만큼 민간이다 할지라도 소명의 의무가 있는 게 기본일 텐데 여기는 그게 면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명단을 쭉 훑어보면서는 우리나라 지역의 노동부는 노동청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단위는 지청이 있는데, 광주 노동청은 노사민정협의회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군산형 일자리의 노사민정협의회에도 군산지청장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청장으로서 회의록에 발언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사진 찍는 것밖에는 사실 없는 건데, 그 지청과 청에 들어가면 본인들의 사업에 일자리 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자리 컨설팅, 일자리 하여튼 홍보부터 시작해 그게 주 일인데, 사실 이 사업에는 행정체계상으로 보면 노동부도 있고 노동청도 있고 지청도 있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체계에는 노동부 관련된 분야가 개입한 흔적이 사실 그 사진 찍는 그거에는 제가 볼 때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불러야 되나. 그러면 이게 노동정책이라고는 보기는 좀 어렵던 문제가 있고, 제가 아까 여기 밑에 있는 이 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경제 주체들의 역할에는 노 쪽은 파업이나 이런 그간 해왔던 대결적 노동운동을 하지 말라는 요청과 생산성 향상에 협조하라고 하는 내용이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투자 환경에 다 일조하는 겁니다. 사는 당연히 혜택을 받는데 그 혜택에는 법률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재정 관련된 혜택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 혜택이 있고, 지역의 시민사회의 역할은 이 사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리고 이 사업의 이탈자를 제재하는 데 역할이 주어져 있지,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하고 관련된 부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소위 말해서 청와대 일자리위원회가 생기고 이거를 기재부하고 산자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계될 때는 내용은 이렇게밖에는 안 만들어져서,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지역의 노동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과 일자리와 권리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미래에 좀 이렇게 그 뭐 최소한의 어떤 생활임금 이상의 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로 환경을 형성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았던 사업이다라는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페이지 이상으로 이제까지 웬만한 내용은 뭐 얘기를 하게 된 건데, 결국 이 사업의 뭐 중요한 특징은 소위 뭐 국가 여물통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폭배럴 팔리틱스라고 보통 정치학에서 부르는데,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경쟁에서 그걸 얻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특징을 그래도 이 상당 부분은 결정하는 거고, 여기에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선거 관련된 게 가장 큽니다. 이거를 했던 청와대도 당시에 어떻게 보면 뭐 두 번의 큰 선거를 위해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졌던 게 큰데, 인간에게서 좋은 일이라는 건 다 그런 사적인 이익의 관심사에서 출발하는데, 그게 공익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그 구조, 그 전환 과정에는 청와대도 당시 일자리 이 위원회나 여기 역할도 그렇게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런 사업이니까 이제 불만이 제기됐고, 불만이 제기되면서 광주 군산용은 어떻게 보면 그대로 3년간 지원을 받고 일부 환수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걸로 끝났다 그러면, 광주는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이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지금까지 갈등 속에서는 유지되고 있고, 이것도 저는 이것만 잘 넘어가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상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단 작년 초부터 그 노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노조를 만들어지는 게 이 사업을 처음부터 생각했던 사람 가운데는 어느 순간에 이런 갈등이 시작될 텐데, 그때 갈등이 좀 더 좋은 계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리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걸 이제 이번에 보게 됐고, 그러면서 노조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제가 보기엔 진짜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이상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뭐 노조에 대해서 막 그 불편한 그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막 드러내고, 그 애초 이 사업에는 마치 무파업 무노조가 이 사업의 여기 합의인 것처럼, 그건 합의가 만약 됐다 그러면 그건 불법입니다. 근데 합의가 된 것처럼 이걸 막 강박하고, 거기 다니는 아이들은 아이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종사자들은 이 사업을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합의된 사업에 들어왔으면 이 친구들에게도 이제 그 사후적 협약의 주체에 준하는 역할과 이렇게 좀 대우가 이루어져야 정상인데, 그런 관점의 배려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사업을 두고 광주형 일자리의 생산과 판매와 공장 설계는 다 현대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현대는 아무런 목소리를 안 내고, 광주광역시는 제 관점에서는 노조를 만들었다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듯한 반응만 보이게 되고, 종사자들은 이 사업에 기대했던 것이 설령 허망한 기대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불만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합리적인 이유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게 채워지지도 않고 기대가 되지 않으니까 이직률이 너무 높은 겁니다. 제가 인터뷰를 해서는 이직률이 종사자를 또 자료를 갖지 않아서 이렇게 이 주먹국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다행히 이직률 관련된 정보를 최근에 광주 전남 금속노조에서 자료를 줬는데, 지금 여기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까지 현재 정원은 600이 얼마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고용에 들어왔던 사람은 800 몇 명인데, 그 사이에
여기를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500명 가까이 되는 거였나? 하여튼 그 숫자가 어디 있는데, 네.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이 사업에 지금 누구보다도 책임감과 또는 주체의식과 또는 그거에 대해서 뭘 가져야 되는 이 종사자들이 볼 때는 떠나고 싶은 사업장이 되고 만 거라면 그러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걸 이렇게 설계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고 뭘 우리가 좀 개선하고 했어야 되나를 저는 본격적으로 모색할 국면이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을 어떻게 보면 그냥 노조 욕하는 걸로 지금 시간을 보내버린 게 아닌가, 이게 제가 보는 현실이고, 더 안타까운 건 지역사회에서는 노조를 탓하고 아예 종사자들을 탓한다는 거. 저는 광주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의심스러운 눈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소위 반독재 민주화까지는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의식을 대변하는 게 광주인데, 그 이상의 상황에서는 이건 생각보다 좀 광주의 민주의식이랄까, 인권의식이랄까,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광주의 민주정신이 진짜라면 저는 노동 문제로 그게 이어지고 확대되고 좀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오히려 거꾸로 본인들의 피해자 의식이 역으로 너무나 강렬한 발전에 대한 욕구, 대기업의 이 지역에 막 큰 쇼핑센터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막 공장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하는, 옛날식으로 말하면 그 발전 국가적 어떤 심리가 오히려 더 지배적인 게 이번 광주를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 저는 일당제가 갖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사회도 사람들의 민주의식에 의존할 수가 없고, 다른 가능성들이 들어와서 경합해 줘야만 그 민주의식도 커지고 발전하지, 한 당에 의해서만 대표되는 시민의 어떤 욕구는, 그거는 우리 사회 지배적인 가치를 넘어서기는 좀 어렵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됐습니다. 제가 다음에 연구를 하고 싶은 주제가 그래서 일당제 그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싶고, 그래서 하게 된다 그러면 광주하고 대구를 좀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광주하고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1인당 지역 1인당 소득에서는 가장 꼴찌입니다. 제가 볼 때 그 꼴찌의 상당 부분은 정당의 다원적 경쟁이 약한 것이, 일부 민주당의 친화적인 엘리트들, 운동권들, 대구로 말하면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건설 계통의 소득과 발전을 주도했던 그들에게만 혜택의 구조가 있지, 아래로 내려갈수록 오히려 더 불평등해진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광주에도 노동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 한다 그러면 거기에 노동운동도 생각해야 할 게 많이 있겠지만, 일당 우위제적인 정당 체제가 그대로 있는 한 저는 안 변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 있는 민주주의는 노동 문제만이 아니라 다원적 정당의 구조를 갖는 문제도 저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이제 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7번입니다. 이제 12페이지이고, 그냥 12페이지부터는 짧으니까 같이 그냥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렇게 문제는 지적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나 여러 가지 지역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서 금속노조가 주최해서 논의도 한번 했었는데, 겨우 나온 건 노동부 장관이 노조 탄압이라는 금속노조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해 줬다. 요까지가 제가 그날 들은 얘기입니다. 하여튼 장관이 됐으니까 하여튼 잘 되겠지.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하려면 아마 갖춰야 될 조건들이 많을 겁니다. 노동의제에서 지역 상생의 일자리가 갖는 비중도 생각보다는 이렇게 높은 우선순위는 아니기 때문에 다 얻지는 못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장관이 대안을 만드는 것이 그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잘 실력이 좀 발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쨌든 드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다루려면 지자체하고 그 경영진들에게 어떤 그 운영의 변화를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제안하고 또는 안 된다면 강박할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제가 볼 때 마땅하게 그렇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데 장관이 거기까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소위 정치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영국 사례를 통해서 좀 얘기해 보는 걸로 제 마지막 끝낼까 이제 합니다. 제가 요걸 연구하기 전에 영국을 이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왜 보냐 그러면 영국에는 산재 사망 사고가 정말 기적같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아마 뭐 옛날 탄광업에서 이제 금융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그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이 나올 수 없는 산업 구조로 간 것도 한 원인이 있겠지만, 1970년에서 시작된 그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영국 민주주의의 대응은 좀 참고해 볼 만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 4번부터 이렇게 좀 보면 일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대재해가 이제 터졌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부처의 장관이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위원장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위원장은 노동당 안에서는 꽤 비중 있는 인물이고, 무엇보다도 노동계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영국의 노동운동 중에서도 급진 계열이 있습니다. 급진 계열이 하고 이걸 위원회를 운영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공식적인 상호 인정을 하는 구조에서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을 장관이 위원장과 더불어 이제 모색했다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이 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기록에 남겨 있는 명령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우리는 위원회를 만들면 위원회의 그 어떤 역할과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이렇게 위원회 만든 취지만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 위원회를 만들면서는 영어로는 명령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명령이 개개인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기존 법조항을 검토하라. 변경이 필요한지를 주요 법률의 범위 및 그 성격, 이 문제와 관련된 자발적 행위의 성격과 범위의 기준으로 고찰하라. 어떤 진전된 조치가 요구하는지를 권고사항으로 제출하라. 여기 제가 말줄인 표는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해서 중요한 건 명한다는 겁니다. 명령한다. 우리가 공화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적법하게 그 공적 사무를 위임받은 데는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 행위가 갖는 이 인민주권적 요소는 명령하는 데 있습니다. 억압하지 않고 명령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잘 되겠지 부드럽게 대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한 겁니다. 명령을 하고 조사 결과를 의회에는 얘네들은 무조건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걸 백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확인되면 다시 돌려보내서 법 개정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야 그게 청서가 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공적 권력을 아낌없이 쓰는 겁니다. 허비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보고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 보고서 위원회를 만들고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노동당 정권이 교체된 겁니다. 교체되면 이 사업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사업은 끝났다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이 끝나긴커녕 보수당 정부도 이 사업을 공연히 손대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냅둬주는 게 낫겠다고 싶어서 냅두게 됩니다. 냅뒀을 뿐만 아니라 이 위원장을 통해서 보수당 정부도 이 보고서에 관심이 있음을 활용해서
실제 조사에 경영진들도 참여하게 하고 이 사업에 필요한 조사 관련된 내용들을 훨씬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명은 노동당 정부 때 했는데 이 사업위원회의 운영은 보수당 정부 동안에 운영이 되고 결과가 나올 때는 노동당 정부가 다시 집권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산재에 관련된 법과 기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저렇게 해서 영국이 어떻게 보면 이 노동안전 분야에서는 상당히 주목받는 나라가 된 건. 이 과정에서 결과는 제가 볼 때 그냥 이 보고서만으로 그 산재 사망 사고의 아주 드라마틱한 축소는 다 설명은 안 된다고 솔직히 봅니다. 아마 그 사이에 탄광업도 이제 거의 이제 사양산업이 되고 했지만 그러나 저는 이 과정이 저는 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로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신한 게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사장이 됐고 공기업 사장으로서 이 사업을 운영할 때 노동당 정부에서 시작은 했지만 보수당 정부하고 협조하게 됐고 본인도 이 사업에 경영진들을 참여시키고 이 본인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나중에 우리가 식으로 생각하면 경영단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적도 바꿔버립니다. 당적도 보수당으로 바꿔버립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보다는 그게 일리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자기의 경력은 그렇게 끝났지만 노동안전 체제는 흔들림 없는 초당적인 그 사회 규범으로 저는 확실하게 남겨놓은 게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도 좀 이런 면에서 좀 생각할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나라 위원회는 진짜 많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많고 쓸데없이 많습니다. 국회에 가면 이 소위 말해서 예산을 쓴 보고서들은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걸 대충 생각해 봤는데 저걸 폐기되지 않은 거 아니면 있는 거 다 모으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왜 그 위원회, 수많은 위원회들이 좋은 결과를 못 냈을까? 공적 행위에 꼭 필요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덜 가진 면도 있고, 대개는 그 일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그 위신을 만들어내는 것에 중심이었지, 그 사업이 필요하고 또 그 법이 필요하고 그 위원회가 필요한 진짜 이유는 그것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와 이번에 영국에서 지금 살펴본 것과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그 법에 영향받는 사람이 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우리한테 그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만든 법에 영향받는 범위가 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든 뭐하면 그 위원회가 만들어진 수혜 대상자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권력을 낭비 없이 써야 되는 게, 그게 저는 정부위원회든 정부 관련된 뭐든 그런 거에 어떤 중심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그런 걸 남겨놓습니다. 공직을 맡은 사람은 사적 교신도 기록에 남아야 됩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장관이 사적으로 편지를 하는 게, 그 사적인 편지의 대상에는 노조 급진파의 그쪽하고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나 이런 구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일이 되게 하는 것. 뭔가 하여튼, 사업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에 맞게 모든 행동들을 맞춰서 하는 거지, 나는 뭐를 하려고 했네가 목적이, 행동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그게 저는 아주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형 일자리에서 저는 강기정 광주시장에 대해서 몹시 불만이 많습니다. 설령 앞선 자치단체장이 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전 예상도 하고 2단계 전략을 세웠었어야 되는데 안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뭐라고 해야 되나, 비중을 자기랑 무관한 걸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좋은 기회를 이 사람이 스스로 버리면서 공직자로서는 가장 무책임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불편한 과제라 할지라도 그 과제를 잘 하면 사람들이 다 전 알아봐 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 그나마 강기정 시장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한 발 나아가는 것까지는 왔다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좋은 기회를 또는 이 불편하더라고도 해야 될 이거를 하지 않거나 또는 우리 사회의 보통의 관념보다도 훨씬 후진적인 기준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건 도대체 왜 그런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늘 말한 노동 존중 사회가 진짜였더라면 저는 광주 광역시장은 이 사업이 어떻게든 본인들의 정책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책임 있는 의제로 받아들여서 대응했었어야 되고, 지금도 그 방향으로 노력하면 저는 반드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설령 기대만큼은 못해도 전 노력한 것은 다 사람들이 평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를 바라고, 특히나 공직자들은 특히 정부 선출직 공직자들은 공권력을 허망하게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꼭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를 하는 데는 진짜 노동운동가도 중요하고 노조원들의 또는 노조 활동가들의 역할도 중요한데, 전 정치 역할이 절반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정책을 통해서 진행되는 분야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래서 노동 있는 민주주의 지금 이 팀도 절반은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다루지만 절반은 노동 있는 정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문재인 정부 때 노동 존중 사회라고 하는 게 왜 허망한 구호로 있고 몇 가지 의제에서 본인들이 뭘 해냈네만 했지, 실제 노사관계나 노동 현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는 제가 국회에 있어서 봤지만 누구도 점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의원단을 만들었다가 알파와 이자 오메가지 그 이상은 잘 안 하더라. 근데 만약 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정치에서 그걸 끈덕지게 물고 가면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남재희 장관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 양반은 젊은 시절에 그 리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또 불세출의 이 언론학자랑 경쟁 관계에 있는 기자 생활을 이제 했습니다. 그분이 늘 자랑거리는 자기는 조봉암과 진보당 출입을 했고 그들과 친했다는 게 그분의 젊은 시절에 대한 자랑이고, 리영이 우리는 다 리영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리영이 선생은 50년대 말부터 60년대까지는 박정희 지지자였다는 거. 그래서 박정희가 소위 말해서 중동의 소위 그 젊은 장교들 중심의 개혁주의 운동을 할 수 있으리라 믿었고, 그래서 늘 그 양반 웃으면서 이제 리영 선생은 그때 박정희 지지자였어. 나는 이런 얘기 잘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그 민정당 시절에 정책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을 소위 말해서 민주화 이후에 노동부 장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민정당 정책위원장 시절에 자기가 소위 말해서 이제 아주 군사 정권 가운데는 우리가 경험한 박정희 때보다 훨씬 좀 문제가 많은 군사 정권인 건 아마 다 아실 텐데, 그때도 당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걸 그분 증언을 통해 제가 듣게 된 건데, 청와대 친구들이 당무에 자꾸 조언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하루는 마음을 먹고 이제 청와대에 갔답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당정협의 비슷하는데 저녁 먹고 술자리를 하는 건데, 일부러 술을 많이 먹고 일부러 취한 다음에
대통령하고 있는 그 술상을 뒤에 엎었답니다. 그러면서 일개 비서놈들이 어디 당경무에 개입을 하냐라고 한번 뒤집어가지고 전두환도 아니 무슨 일이냐고 그러고 나서 당의 위신에 대해서 함부로 못했다라는 얘기를 그 양반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고, 노동부 장관을 할 때 이분의 경력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그냥 위야무야 해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냥 장관직 한번 해먹으면 되고, 근데 이분이 장관직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노동운동의 소위 원로급들이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권영길, 천영세, 이런 소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넘나들었던 그 시대 사람들하고 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것 가운데 그 정부가 감당해 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실천하려고 했던. 그리고 실천할 때는 절대로 공권력은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자기는 이랬다라는 게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노동운동 출신 사람들도 청와대에 가 있고, 진보정당 했던 사람들도, 민주노동당 했던 사람들도 청와대, 대통령실 가 있고, 가 있는데, 저는 거기 가서 사람들이 좀 우스꽝스럽게 변하는 게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남재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경력을 가졌던 분조차도 공권력을 값싸지 않게 생각하고 썼다는 걸 좀 우리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공공정책의 통제권을 언젠가는 우리도 한번 쓰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이상하게 가지 않는 이상 정치의 길에 들어서면 이 정부 운영에 언젠가는 다 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그냥 번역이 아니라 유럽의 경험을 보면 집권에 참여하지 않은 정치가 거의 없습니다. 집권에 아무리 조그마한 정당도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그 기회를 다 만나게 됩니다. 그때 진짜 이 좀 공권력의 위신을, 우리는 공권력 이런 말 써도 권위주의처럼 느끼는데 공화주의 핵심입니다. 공적 권력은 냉정하게 집행되어야 된다. 이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그냥 나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이런 걸 과시하는 것을 끝내서는 안 된다. 정치의 힘을 제대로 단단히 보여줄 수 있는 결심만으로도 노동인권 민주주의의 의제 가운데 할 수 있는 의제들은 제가 볼 때 반드시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많이 갖고, 이번에 장관이 된 민주노총 위원장하고도 그런 자세로 주문하고 요청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